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정시 폭락이 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9월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 9월이 고비라고 조선일보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헤게모니에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몸살하게 됐다. 그래서 정부는 성장률 3%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출 대신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 부양책을 뭐든지 가져오라고 경제부처에 채근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니까 뭐 뒤늦게라도 천만다행입니다. 자, 저는 이 미국이 애초에 중국의 정시폭락, 경제 둔화를 보면서 미국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9월달에 원래 할 것처럼 예측이 되다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었죠. 최근 내에. 근데 스탠리 피시어,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 부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즉 물가 상승률이 1%가 안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즉 경제가 둔화되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은 그거하고 별개로 할 수 있다. 즉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국발 위기가, 그리스발 위기가 복합적으로 심각하니까 애초에 9월달쯤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의 2인자, 연준의 2인자, FRB의 2인자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요, 미국은 금리라는 어떤 창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환율이라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그게 미국의 군사력이 가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을 추월했네. 뭐 GDP의 총액의 부분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뭐 군사 굴기를 전성절 열병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시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발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트리플 딥, 즉 세 번째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요 0.7% 성장하는 2009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죠. 그다음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2012년에 성장률이 2.3%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3.7%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만 30.5%, 그리고 중국과 연관 관계가 있는 아시아의 56.2%. 즉 우리의 수출의 의존도가 범중화권내, 중화경제권에 너무나 이렇게 왜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3천억 불, 그리고 지금 1,000만 명이 양국 간에 1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의 경제의 침체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나라로 한국이 될 거다 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연구소들도 지금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의 세 번째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복합 불황이다. 즉 단지 중국의 그냥 제조업의 저조함과 또 중국 정치의 붕괴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발 유럽의 재정 위기도 있고 또 미국 경제도 성장을 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을 떠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일본 또한 지금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유가 가격조차도 하락해가는 이런 복합 불황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여기에서 쉽게 탈출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침체에서 탈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빙하기가 올 거다. 즉 박근혜 정권까지는 이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위기는요, 이전에 중국이 겪었던 위기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뭔가 중국 정부가 자금을 시중에 엄청 풀었습니다. 정시에도 풀고 제조업에도 풀고요. 그래서 그거 푸는 방법으로 금리도 인하하고 지불 비율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갈 데가 없이 다 은행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쉽사리 회복되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이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부분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가 80%인 중국의 정시가 하루 만에 지난번 폭락했을 때 733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하고 중국의 정시는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원래 최근 내에 중국의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도 중국의 정시는 6월 이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별로 더 나빠졌다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의 정시가 폭락을 한 부분은 결국은 이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시 부양 정책이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데 대해서 이 중국의 개미들이 눈치를 챘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정시 부양 노력을 포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7일 날 열병식 분위기에 째를 뿌릴까봐 한번 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치가 좋아지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이제는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한 사람 막 집어넣고 있어요. 경찰 들었어요. 그게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의 경제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즉 가계부채가 한국에 1130조에 가까운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한 분기에만 32조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계부채 부분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해소시켜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수출이 안 되면 수출을 국내 내수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회를 하도록 해야 결국은 그것이 수출에서 빠진 부분을 내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살린다. 자,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산층이나 그 다음에 이 저소득층이 소비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소득이 단기간에 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 살린다는 말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랜드 바겐 세일도 한다고 정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과연 이 근무 임금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신성장 산업을 갑자기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기가 구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경사대에서 손쉽게 중국에 수출하던 한국의 기업 구조를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기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전환시켜 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위기가 5년, 10년을 간다면 그 사이에 한국 경제는 거의 붕괴되고 죽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성장률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집중하는 듯하게 보이는 정부의 발언을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그거요. 억지로 돈 풀어가지고 추경 내고 100조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뭐 3%가 유지된다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떨어지면 또 가라앉죠. 부양책을 단기에 놓는 거는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몰핀 주사 놔서 잠깐 반짝해서 유언이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4대 계획이 진전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경제 침체가 오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기업 전체가 이익이 떨어지고 아예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기업이 순이익을 여전히 좀 많이 내고 있고 오나나 주요 임원들은 또 거기에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임금을 받는다든지 1억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여전히 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즉 아무리 목을 쪼아도 쪼을 행편이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라고, 청년 고용을 하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10대 기업이 510조, 30대 기업이 710조, 뭐 100대 기업이 1000조에 가까운 사내 유보금, 즉 이익해서 배당하고 그 다음 비용 다 쓰고 월급 주고 남은 게 그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다 하면 결국은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 또 청년 실업에 동참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기업의 이기적인 입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로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를 극복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제도로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미기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는 기업에는 차별적인 법인세를 부과하고 R&D 감면 같은 어떤 비과세 감면 부분을 줄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그걸 고용으로 쓰면 오히려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노동 장려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할 부분을 마치 사회적 합의, 뭐 5%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된 노총, 그 다음에 그 편을 드는 야당,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삼자끼리 모여가지고 지켜야 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대기업 뭐 경총이라든지 뭐 정경련이라든지 대기업 이해관계 단체 불러서 해보자 하면 말로 해보고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다가 끝나죠. 결국 이 자본주의의 이런 어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기의 이해와 결부되는 부분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들을 놓고 협상을 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총이나 민노총, 한국노총이나 또 야당은 한 통속이 되어서 그 반대로 진짜 재벌개혁을 하고 싶어서 재벌개혁을 들고 노는 게 아니라, 어제 뭐 보니까 새정연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재벌개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진작 해야지. 노동개혁 하자니까 노동개혁에 물타기 하려고 재벌개혁을 들고 나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추락하는데 노동개혁을 하자면 또 대기업이 또 우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하고 둘 다. 참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눈 딱 감고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한국 경제의 위기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책 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실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